깊은 겨울 새벽, 시계는 3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 골목은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바람은 낡은 창틀을 흔들며 간간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께서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채린이가 요즘 자주 다투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 한밤중에도 자주 뒤척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쿵, 쿵, 쿵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고요했던 집안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마치 벼락처럼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쿵쿵, 쿵쿵. 분명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급하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빨리 나오세요. 지금 위험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순 할머니의 귀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1층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김민호 씨였습니다. 아직 대학에 다니며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총각, 예의 바르고 순한 인상 덕분에 할머니는 속으로 참 착한 아들 같다고 생각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민호야, 이 새벽에 왜?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민호 씨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곧 이어진 말은 정순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짐 챙기셔서 도망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도망가라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땀에 젖은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니?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정순 할머니께서 다급히 물었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제발 따라오세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졌습니다. 설명은커녕 이유조차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랍 옆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얼른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있던 그 가방이 이 순간 유일한 재산이자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정순 할머니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힘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요동치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나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대체 무슨 일이니? 왜 내가 도망을? 쉿! 민호 씨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급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더니 정순 할머니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위층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무언가 무겁고 단단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어 희미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분명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분명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서 뒤쪽으로 가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둘은 황급히 건물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정순 할머니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질려 있었고 그 눈빛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요. 짧은 한마디로 통화를 끝낸 뒤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순 할머니는 이미 일생일대의 낯선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 차량이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풍기는 기운만으로도 섬뜩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민호 씨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공포가 그녀의 늙은 심장을 송곳처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께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민호 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냉랭한 것은 눈앞에 다가오는 낯선 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민호 씨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분들입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어째서 이렇게 섬뜩하게 들리는 걸까요? 며느리 채린 씨와 아들 도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왜 한밤중에 몰래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려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니? 민호야, 설마 정말 도연이와 채린이가? 민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그분들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아니면 악몽 속의 한 장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운 세월이 40회를 넘었습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밤낮으로 보살피며 기른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이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민호 씨는 황급히 할머니를 이끌어 골목 모퉁이로 이동시켰습니다. 멀리서 SUV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가슴은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며느리 채린 씨가 집을 팔라던 말,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권유, 생활비를 줄여가며 보여주던 차가운 태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집도 팔지 않겠다 하고 요양원도 거부한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말했죠. 사고로 만들면 된다.
보험금도 나오니까. 그 순간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보험금, 그 끔찍한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며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호 씨는 허리를 숙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저는 할머니의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형과 함께 이 사건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어쩌면 자신의 무력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만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도와준다면 나도 끝까지 싸울 거다. 민호 씨의 눈빛에 확신이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둘은 황급히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따뜻한 불빛과 사람들의 북적거림 속에 들어서자 그제야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피부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간마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로비 한쪽에 앉은 민호 씨는 휴대폰을 통해 어디론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순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곧 제 형이 올 겁니다. 그는 정식 탐정이에요. 지금까지 며느리분의 행적을 추적해 왔어요. 할머니께서 아셔야 할 사실이 많습니다. 그때 정순 할머니의 귀에 새벽 공기를 가르는 듯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이어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형? 민호 씨가 반갑게 일어나자 남자는 곧장 다가와 정순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호의 형이고 현재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민수 씨는 눈빛을 굳히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며느리분은 단순한 가족 불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2번이나 남편을 잃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보험금이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아드님 차례였던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토록 예쁘고 점잖아 보였던 며느리의 미소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기억 속을 찔렀습니다. 그럼 도연이까지.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도 동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들은 대화에서 분명히 동의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뼛속까지 배신감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분노의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좋다. 그럼 너희 말대로 증거를 잡자. 그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번에는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우리가 함정을 치는 겁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민호 형제를 따라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이어질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께서는 민수 탐정과 민호의 조언에 따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는 눈물로만 세월을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평소처럼 아침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마을 이웃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며느리 채린 씨가 혹시라도 눈치를 챌까봐 일부러 더 친근하게 대하고 미소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에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민수 씨가 마련해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부엌 찬장 위, 거실 시계 옆, 그리고 안방의 작은 액자 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그 물건들은 사실 모든 대화를 기록할 준비가 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수화기를 들자 채린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직접 찾아뵙고 밥도 좀 챙겨드리려고 해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다정했고 심지어 애교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칼날 같은 속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오늘은 집에 있으마. 오너라. 할머니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이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도 연락을 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기에 현장에서 명백한 증거와 범행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채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한껏 차려입고 손에는 예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시는 약차 가져왔어요. 피로에도 좋고 잠도 잘 오게 한다더라고요. 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봉투 속 유리병에서 희미하게 퍼져나오는 쓴내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약차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마침 목이 좀 칼칼했는데 잘 됐다. 채린 씨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자네 차를 따르는 척하며 손을 떨지 않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들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피한 채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사고를 가장할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채린 씨는 부드러운 말투로 할머니를 설득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이번만큼은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어때요? 아무 고생도 아픔도 없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귀에 박히는 순간 송곳처럼 날카롭게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 도현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 이제 이렇게 사는 건 힘들어. 엄마도 알잖아. 이제 그만 나를 위해 눈 감아줘.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녹음되고 있었고 모든 진실은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골목을 메우는 사이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이렌이 집 안가득 울려 퍼지자 채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도현 씨는 손에 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당황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구나. 그동안 나는 헛살았나 보다. 하지만 여기서 죽고 싶진 않다. 우리 이제 끝이다. 집 밖은 이미 경찰차 5대가 포위하고 있었고 무장 경찰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강렬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빨간 경광등 불빛이 벽을 물들였습니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에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지금 건물은 경찰이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투항하십시오. 순간 채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현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더는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담담함이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두 사람의 심장을 더 세게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세게 열리며 경찰 특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방패와 방탄조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번개처럼 안으로 들어와 채린 씨와 도현 씨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채린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지만 이미 손목은 단단히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도현 씨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끌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채린 씨가 가져온 유리병이 깨져 그 안에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쓴내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곧 독극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탐정과 동생 민호가 경찰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용한 사람들과 싸운 건지 얼굴에는 멍과 상처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네. 자네들 덕분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잡힌 것만으로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저희가 모은 자료와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연쇄 범행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녹음기, CCTV, 오늘 현장 상황까지 합치면 완벽한 증거예요. 도망칠 구멍은 없습니다. 채린 씨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걱정한 거예요. 독이라니, 그건 오해예요. 그러나 경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녹음기에 다 담겼습니다. 방금 전 어머님께 직접 편하게 가시라는 발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채린 씨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사납게 변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다 망쳐놨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집 하나뿐이었는데 거짓된 가면을 벗어던진 채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욕심이 결국 너희를 잡은 거다. 체포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경찰은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술렁였고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경찰차들을 봤습니다. 차창 너머 도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린 씨는 여전히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발버둥쳤지만 그 소리는 곧 사이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자신을 해치려 한 공범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민수 탐정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정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저 멀리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잘못한 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네.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일세.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린 씨는 과거에도 3명의 남편을 잇따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위장된 사건이었고 그녀는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던 것입니다. 도연 씨는 공범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득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차례 직접 어머니의 제거 계획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정순 할머니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린 씨는 뻔뻔하게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이미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백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고인 윤채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도현,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고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없고 혼자가 되었지만 두려움에 숨지 않고 살겠어. 내 남은 인생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쓰고 싶군. 그 순간 민수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사무소에서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웃음을 머금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지만 그래, 해보세. 이제라도 내 인생을 새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정순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는 약자가 아닌 정의를 세우는 탐정 할머니로서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포위 속에서 살아남은 그날을 기억하며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